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 권력, 그리고 이 사회 구조에 대한 아주 독특한 통찰을 담고 있는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2025년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 상승 마스터 성 조메인의 구술 기록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현대 사회의 경제 시스템이나 권력 구조를 뭐랄까 약간 영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시각이죠. 그렇죠. 흔히 접하는 분석 틀은 아니니까요.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관점 속에서 좀 핵심적인 깨달음을 함께 찾아보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는 돈이 단순히 물건 사고 파는 그런 교환 매체를 넘어서서 인간의 심리, 그러니까 우월감이나 열등감 같은 거랑 아주 깊이 얽혀 있다고 봐요. 아, 심리적인 측면까지요? 네. 그리고 소수의 엘리트가 어떻게 부를 쌓고 또 사회 시스템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 방식을 좀 파헤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의 어떤 작동 원리를 보려는 시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이 자료가 제시하는 주장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곱씹어 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이 자료의 가장 그 근본적인 주장 중 하나가 돈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화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에너지로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 관점 자체가 상당히 신선하게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핵심 출발점인데요. 돈은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야 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흘러야 한다. 네, 그래야만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이롭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 자료에서 예수의 발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걸 인용해요. 아, 네네. 개인이 가진 자원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때 더 큰 흐름,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증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 자료는 특정 엘리트들이 이 흐름을 일부러 막고 돈을 축적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그 동기가 바로 심리적인 우월감 추구에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그냥 쌓아두는 흥미 자체보다도 그 돈이 사회 전체의 흐름에 기여하지 못하고 특정 지점에 딱 고이는 현상, 그리고 그 이면의 동기, 이걸 문제 삼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자유롭게 흘러야 할 돈의 에너지를 뭐랄까 금융 상품 같은 복잡한 형태로 바꿔서 정지된 에너지로 만든다는 거죠. 정지된 에너지. 네, 그래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묶인 돈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같은 그런 실물 경제 활동으로 잘 이어지지 않고 그렇죠. 그냥 숫자만 불어나는 경우가 많죠. 네, 금융 시스템 안에서 그냥 소수의 부를 불리는 데만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이죠. 자료에서 컴퓨터 서버 안에 0과 1로 남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참 상징적이에요. 실물 경제와 동떨어진 거대한 부를 딱 보여주는 말이죠. 와, 그렇군요. 이렇게 돈과 부를 바라보는 방식이 문화권마다 또 꽤 다르다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특히 미국하고 스칸디나비아 비교하는 대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지점에서 이 자료는 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덴마크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요, 개인이 아주 큰 부를 축적하더라도 자료에서는 레고 가문을 예로 들더라고요. 아, 레고 가문요. 네, 그걸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돈이 계속 흐르도록 하는 어떤 책임,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당연하게 여긴다. 네, 반대로 그냥 개인만을 위해서 부를 쌓아두는 건 저 사람은 사회적 의식이 좀 부족하네. 이렇게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고소득층이 높은 세율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런 사회적 합의의 일부로 보고요. 반면에 미국은 좀 다르다는 거군요. 그 도금 시대 이야기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미국은 그때 이후로 거대 자본가들을 약간 영웅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이게 현재까지 이어져서 부의 축적 그 자체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도 사회적 비판이 상대적으로 덜한 이유를 그 사회적 의식 수준 차이에서 찾는 거군요. 그렇죠. 이 자료는 그렇게 진단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졌으면 이제 사회 전체를 위해 흘려보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스칸디나비아에 비해 약하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세금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더 깊은 문화적 차원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바로 이 미국적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 아메리칸 드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가 상당히 도발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네, 맞아요. 그 아메리칸 드림.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믿음이요. 사실은 이게 소수 엘리트들이 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고 퍼뜨린 신화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신화다.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성공 스토리는 정말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다. 이런 건가요? 건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요. 그들이 처음에는 자유시장의 기회를 잘 활용했지만 네. 결국에는 경쟁을 억압하고 독점을 구축해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다리를 아예 걷어차버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아, 그 부분 저도 봤어요. 록펠러는 석유 독점, 모건은 금융자본 이런 식으로요. 네. 이 자료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그들은 일단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는 그 힘을 이용해서 경쟁자를 제거하고 아예 신규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자유시장의 원칙 자체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파괴했다. 이게 바로 자료가 비판하는 독점 자본주의의 본질이고 이건 뭐 진정한 의미의 자유경쟁 시장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의 독점뿐만 아니라 정보의 독점 문제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던데요. 엘리트들이 언론사를 소유하거나 해서 여론을 통제하고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잠재웠다는 주장 말이죠. 그렇습니다. 부만 가지고는 완전한 통제가 어렵고 결국 사람들의 생각, 즉 정보와 인식까지 통제해야 기득권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분석이에요. 아, 생각까지. 네. 미디어를 통해서는 우리처럼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아메리칸 드림 환상을 계속 주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 견고한 독점 구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현실, 이걸 은폐했다는 주장인 겁니다. 저는 특히 그 칼마르크스가 제시한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이분법적 구도 있잖아요. 이걸 오히려 엘리트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써먹었다는 분석이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정반대로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네, 그 부분이 이 자료의 아주 독특한 시각 중 하나입니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역설적이게도 독점 자본가들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를 제공했다는 주장인데요. 욕설적으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아니면 곧 공산주의, 사회주의다. 이런 극단적인 프레임을 딱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유층 증세나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같은 사실은 점진적인 개혁 요구조차 그거 사회주의로 가는 길 아니야? 이런 딱지를 붙여서 대중적인 반감을 유도하고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써먹었다는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스캔디나비아 모델처럼 복지랑 시장 경제를 결합하려는 시도조차 사회주의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싹 무력화시켰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분석이죠. 레테를 하나 붙여서 논의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엘리트 집단 내부에서도 또 균열이나 권력 투쟁 같은 게 있다는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전통적인 금융자본가들, 소위 구엘리트라고 하고 또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기술 억만장자들, 신엘리트라고 부르고요. 이 둘 사이의 갈등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동부의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그 전통적인 기득권 부유층, 즉 구엘리트하고요. 서부 해안의 테크 자이언트들, 신엘리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권력 투쟁이라? 네. 구체적인 이름은 안 나오지만 특정 정치인이 구엘리트한테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신엘리트의 도움으로 부상하는 그런 과정을 암시하는 듯한 대목도 좀 있었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세력 모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네요. 구엘리트는 신문이나 방송 같은 전통 미디어를, 신엘리트는 인터넷이랑 소셜 미디어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이 둘의 경쟁이 저희 같은 대중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체 누가 이기는 게 더 나은 건지? 글쎄요, 이 관점에서는요, 두 세력의 경쟁 방식이나 기반은 좀 다를지 몰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같아요. 대중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는 거죠. 아, 결국은 둘 다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군요. 네. 구엘리트는 신문, 방송 같은 전통 매체로 여론을 만들려고 하고 신엘리트는 검색엔진이나 소셜미디어 플랫폼 같은 걸 통해서 정보의 흐름 자체,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결국 누가 권력을 잡든 대중의 진정한 자율성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씁쓸하네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엘리트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전략이 바로 그 유명한 분할 통치, divide and conquer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엘리트들이 대중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게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민주당 지지자 대 공화당 지지자, 노동자 계층 대 중산층, 인종 갈등, 성별 갈등 등등 사회를 가능한 한 여러 그룹으로 쪼개서 서로 막 적대하고 싸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서로 싸우게 만든다. 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에게 분노하고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정작 이 모든 갈등의 배경에 있는 그 엘리트 중심의 시스템 자체에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연대해서 맞서기가 어려워진다는 분석이죠. 듣고 보니 정말 교묘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 끝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래서 뭘 해야 하는가 이거일 텐데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 자료의 시각은 보통 우리가 듣는 이야기와는 사뭇 달라서 좀 주목이 됩니다. 맞습니다. 보통 엘리트 비판하면 왠지 정부는 적 이런 프레임으로 가기 쉬운데 이 자료는 그 점을 상당히 경계해요. 예를 들어서 딥스테이트 음모론처럼 정부 자체를 막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엘리트들이 원하는 바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히려요? 네. 진짜 문제는 정부라는 기구 자체가 아니라 엘리트의 입김에 좌우돼서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영향받는 정부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국민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또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는 정부만이 그 거대 엘리트의 힘을 견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엘리트들이 우리한테 정부 믿지 마!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와, 소름 돋는데요? 근데 자료는 동시에 많은 미국인들이 엘리트의 이런 전략에 좀 넘어가서 정치나 경제 시스템을 너무 복잡해, 난 몰라 이렇게 여기면서 일종의 학습된 무력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기도 해요. 학습된 무력감. 네,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 이후에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점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사람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배우고 창요하기보다는 그냥 불평만 하거나 아니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은 어떤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본주의하고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를 혼동하게 만드는 것도 엘리트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었죠. 사실은 이게 정반대일 수도 있는데도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 자료는 현재 미국식 모델을 자본주의라고 부르지만 이게 소수의 독점을 용인하고 부의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보면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과도한 권력 집중을 경계하는 그 이론적인 자유시장 경제와는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아, 반대다. 네. 그런데 엘리트들은 이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혼동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 독점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마치 자유시장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규제 완화나 감세 같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책을 정당화한다고 분석하고요. 결국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면 예상되는 결과는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또 경제 위기가 반복되고 뭐 이런 것들이겠군요. 흔히 말하는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운다는 그 낙수 효과 이론이 실제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그 신자유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비유를 정면으로 반박해요. 현실은 큰 요트만 더 높이 뜨고 작은 배들은 오히려 가라앉거나 파도에 뒤집힌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서운 경고네요. 네, 부의 극단적인 집중과 규제 없는 금융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고 현재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걸 아주 강하게 암시합니다. 하지만 뭐 절망적인 분석만 있는 건 아니죠. 이런 위기 상황이 오히려 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같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위기는 물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고 사람들의 각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언급합니다. 각성의 계기? 네. 전 세계적으로 집단 의식 수준에서 어떤 변화의 움직임, 마치 두껍게 얼어붙었던 강이 깨지기 시작하는 소리 같은 그런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더 공정하고 조화로운 황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비전도 제시합니다. 여기선 핵심은 결국 개인들의
의식 성장 그리고 참여에 달려있다 이런 거군요.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분열의 구도나 너무 복잡해 하는 그런 핑계 너머에 진실을 보려는 노력 그리고 스스로 배우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맞습니다. 변화는 외부의 어떤 구원자가 짠하고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네. 오늘 저희는 성 저메인의 구술 기록이라는 좀 특별한 자료를 통해서 돈과 권력, 엘리트의 영향력,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 같은 익숙한 개념들 속에 숨겨진 복잡한 역학관계를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확실히 현재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엘리트들이 어떻게 부와 정보를 통제하고 또 사회적 분열을 이용하며 때로는 대중의 무관심이나 무력감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날카로운 분석들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나눈 이야기로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 이 자료의 주장처럼 보이지 않는 엘리트의 영향력과 그들이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분열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면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언급했던 그 진정한 의미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는 과연 무엇이 요구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